아니 웃지 않으려고 용서서 뛰어왔구만. 고생했어. 그래 그 자세는 됐어요. 자 페이지는 48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총 두 가지째 지듯이 이번 보는 게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인문지문 봤고요. 인문지문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지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문이다?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할 것이다. 등장해서 뭔가를 주장할 것이다. 주장만 이해해도 일단 한 문제 풀린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적용 문제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회지문 봤었고요. 사회지문은 어떤 스타일이 벌어진다? 먼저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필요한 지식을 세팅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됐었죠. 이 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들이 공교롭게가 아니지 의도적으로 다 평이하고 좀 할만한 지문들을 섞어놓은 거니까 이런 지문을 굳이 보는 이유는 원리와 원칙을 알자라는 차원입니다. 아시죠? 문제집 그냥 쉽게 잘 풀린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번에 볼 질문은 제목은 인센티브 계약의 유형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 넘어가고 바로 문제를 먼저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났더니요. 자, 예쁘게 정리되는 단어가 없죠? 기업과 근로자 관련되어 보이고 인센티브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라는 단어 그리고 뭐랄까 평가라는 단어와 성과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만 가지고 유추를 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이 지문은 사회지문이고 기업에서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보다. 그것까지만 해도 되게 훌륭하게 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2, 3초 안에 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보래. 자, 기업이 먼저 빨리 보고 왔더니 암묵적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암묵적 이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건 이 단락을 진행할 때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를 하나 풀리겠구나. 판단하시기 중요한 거겠지? 오케이, 좋아. 자, 18번 문제가 이번 문제 세트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 글의 근거에서 A, B, C 들어갈 말을 짝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선택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 파란색으로 먼저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뭐 할수록 이거 한번 써드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 이런 식의 말들이 지문 속에 등장하면 인석들의 자, 연결고리를 만들면 중요한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지문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난도가 깊고 심화되는 형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평이한 수준이니까 있는 그대로 연결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너 오리걸음으로 들어와. 오리걸음으로 들어와. 발다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 자, 아무튼 앉아 일단. 쉬는 시간에 보자. 자, 아무튼 이러한 요소들이 나오면 연결고리 만들어야 된다. 이 연결고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최근 기출, 그러니까 난도 막 30% 이하로 떨어지고 정답률 13% 이하로 떨어지는, 18%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이게 진짜 잘 숨어 있어. 오케이? 그럼 연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따 설명하도록 하자. 아무튼 지문 속에서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자, 아무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문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지문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자,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서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되게 당연한 얘기 쏟을 수 있지 않냐? 아니, 회사는 덜 주고 일 시키고 싶고 근로자는 더 받고 일하고 싶은 거 아닌가? 참고로 그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제지. 근데 최저임금은 정말로 최저를 그만큼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최저임금이 임금처럼 되어 있죠. 좀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 알바를 지금 당장은 해볼 일은 많이 없을 거고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알바도 많이 해보는 걸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거든. 선생님은 참고로 알바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 선생님 알바는 진짜 기똥차고 별의별 거 다 했어. 선생님 인생 속에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알바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모님께서 학비를 대주셨고 감사하지. 대신에 이제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하다못해 술 한잔 마시려고 해도 그쵸? 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맥도날드 알바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2023년에 맥도날드잖아. 선생님이 있었을 때는 1998년에 맥도날드야. 그때도 맥도날드가 놀란 것도 있었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딜리버리 서비스가 막 있냐 없냐 그런 시절이었는데 참고로 그때 선생님의 최저 임금이 얼마부터 시작했었냐면 960원.
미쳤지. 오, 960원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거를 물가의 연동이랑 생각해보면, 참고로 그때는 밖에 나가서 돈가스 점심 먹는다 치면 3,000원 정도가 들었던 시절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시간 빡세게 일하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바를 시작했었고, 근데 알바를 뭐 그것도 했었고, 선생님이 지금 예전에 여기 목동 알죠? 목동에 현대백화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100원 깔았어요. 별걸 다 했죠. 그 다음에 전화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텔레마케팅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PC방 알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했고, 그때 당시에는 편의점이 많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은 그 경험치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각보다 되게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가서 쓰레기 좀 겪어봐야 돼.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사람도 겪어보고, 저런 문화의 사람도 겪어보고, 이런 문화의 사람도 겪어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이 스스로 자평은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물론 연애도 해봐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이런 사회생활도 조금 해보는 거 강력하게 추천. 아무튼 그때가 사자. 우리 그거 한 번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지? 고생하지 말고 한 번 갑시다. 자, 아무튼 근로자입니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 오케이, 나왔네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 상충은 무슨 뜻이요? 서로 충돌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문제. 누가 사회지문 안 할까봐. 그치? 문제부터 세팅하고 시작하고 있지? 자, 이 문제를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인센티브 계약이야. 자, 보세요. 중요한 거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노력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을 하자. 그걸로 인센티브라는 걸 주자. 그렇구나. 인센티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뭐 판매사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 판매사원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 기본급을 낮게 깔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물론 학원 강사계열도 마찬가지도 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일을 취하죠. 자,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해요. 이 안에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계약. 우리 잘 봐라. 명시적인 건 무슨 뜻이야? 명이 밝은 명시거든요.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뜻이야. 눈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겠지? 암묵적인 건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않고 묵은, 침묵하는 거거든. 오케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명시 같은 경우가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룰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 어떤 단어가 헷갈리면 반대말이 뭘까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명시의 반대말이 뭘까요? 앞에 명자가 밝은 명자랬어. 그러면 명, 과연 반대말이 뭐예요? 암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암시가 그거야. 암시적이라고 말한다는 이런 뜻이야. 그렇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구체적이라는 걸 찾으래. 구체적인 게 뭔지 모르진 않지만 구체적을 정확하게 짚으려면 구체적인 반대말을 찝으면 돼. 추상적이거든.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반대말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여기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문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셔야죠. 이 두 녀석을 나란히 설명하면서, 그리고 무슨 문제를 내는 게 정상이겠지? 이 두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제로 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면 정말 준비 잘 됩니다. 알겠지?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시적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네요. 먼저 A, 명시적만 쓸게요. 명시적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자, 제3자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뭐하다? 객관적이다. 파란색으로 쓸래? 객관적이다. 중요하다지? 이 전속에 뭐거든? 명시적 인센티브의 특징인 거야.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해야 되는데요.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특징은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판단이 잘 안 돼. 저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하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자? 노력 대신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거야.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노력 대신 vs 성과. 성과 다른 말로 무슨 뜻? 노력의 결과예요. 보자마자 오 대응하는 쌍이 나왔군요. 판단하셔야죠. 원리는 쉽죠? 오케이. 자, 대응하는 쌍을 만들어가면서 질문 읽을 것. 노력이 아니라 노력에 따른 성과를 기준으로 명시화시키는 거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그런 걸 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인데,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잠깐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장점은요, 강력한 동기.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서 살아보자. 아까 그 판매사원이라고 쳐보자.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자동차 판매사원이니까. 자, 자동차 판매사원인데 그냥 월급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자동차 판매사원인데 예를 들어 형준 모터스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팔아도 월급이 나오고 안 팔아도 월급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팔. 인간의 본능 아니야. 그렇지?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고 편한 걸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너 노력을 하면 팔 거 아니야.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 대를 팔 때마다 월급을 100씩 더 얹을게 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기본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미친 기업인데 한 대 팔 때마다 100만 원씩 받는 또 미친 기업이야. 그럼 10대 팔면 월급이 1000만 원인 거네? 뛰어 안 뛰어? 뛰지. 뛰어야지. 그게 바로 강력한 동기라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성과라고 했을 때, 물론 이때 성과는 0보다 당연히 커야죠. 0을 곱해버리면 나 망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아무튼 이렇다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알파가 커질수록. 선생님이 아까 이거 왜 강조했는지 알겠어?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가 보일 때마다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뒤에서 분명히 얘들의 단계를 따지는 문제를 냈잖아. 냈으니까 따져야 되는 거지. 집중을 하는 거야? 자, 알파 값이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전급에 따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퀄 뭐다? 추가적인, 잠깐만, 노동자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쓸게요. 됐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자,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알파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거는 뭐예요? 이유에 해당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어떤 문제에서 이유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알파를 늘리면, 또 나왔어? 알파를 커진다가 알파를 늘리느라 같은 말이지, 그치?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가 늘어나서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뭐야 이거 중요한 말이잖아. 기업 역시 이윤이 늘어나는 거야. 연결고리 만들고 있어? 오케이. 알파가 커지면 노동자의 노력이 상승하고, 노력이 상승했으니까 성과급이 만들어지고, 기업 역시 이윤을 얻는다는 거야. 원래는 10대밖에 못 팔 걸 애들이 미친듯이 불나게 뛰어가지고 100대씩 팔아왔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무조건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좋은, 오케이, 좋아. 인센티브의 등점인가 봐. 자, 3번 나오지. 자, 그러나, 다음 문두가 그러나야.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가보자.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 오케이, 이번에는 단점을 말해볼 거래요. 가봅시다. 이게 뭐냐면, 알파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잠깐만, 알파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대요. 자, 보자마자 대응쌍이 만들어지시나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이해했는지,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내는 게 출제의 의도 아니겠어? 우리는 지금 쉬운 질문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어려운 질문일수록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허덕허덕하게 될 거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근본적인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걸 연습하는 거니까 쉽게 갑시다. 자, 그럼 언제 그러냐면, 첫째, 조건이 나와. A, 조건. 지금 얘기했었지? 조건과 이유는 출제로 좋다. 그죠? 언제 그러냐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근로자의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도 뭔 소린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냐? 소득이 불확실한 건데 왜 기업이 이윤이 떨어지는 거냐고?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왜냐? 겁나 친절하잖아. 지문 겁나 친절한 거야, 얘들아. 요즘 독서 지문 고였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잖아. 왜 어려운 줄 알아? 이 왜냐하면 이제 슬슬 없어지고 있어. 설명을 안 해버려. 알아서 추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을 문장마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원칙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자,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동과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자, 이 말은 뭐였던 거야? 우연적 요인 때문인 거야. 조건이며 이유잖아.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건 뭔데? 봐봐. 내가 자동차 판매 사원인데 여전히 내가 참고로 디젤차를 팔아. 근데 나라에서 디젤차 사용 금지를 걸었어. 소득이 떨어지는 건 100% 자명한 일이잖아. 이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두 번째, 국가적인 홍수가 났다고 또 치자. 홍수가 나서 공장이 멈춰버려서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그것도 문제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 문제라는 거야. 문제점.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면,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 그냥 월급 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한대?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해. 그 결과가 뭐야? 위험 프리미엄을 줘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볼까? 정말 간단하게. 아까 대당 100일 했잖아. 근데 200 하자. 어떻게든 해야지요. 어떻게든 반밖에 못 하더라도 그런 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알파가 커지면 알파가 커지면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가야 돼. 더 간단하게. 알파가 커지면 오케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보상이 늘어나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이 늘어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아까 말했던 대로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걸 잘 보라고. 선생님 아까 연결고리라는 걸 쓰지 않았었니? 연결고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봐봐. 이걸 그냥 알파가 커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 대체해봐. 그리고 얘는 B라고 대체해봐. A 하면 B 하지. 그치? 근데 A 하면 C 하고 A 하면 B 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거는 올라가는 거였고 어느 거는 내려가는 거였죠. 이 녀석들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라는 문제 아니겠어? 이때 올라갈 때는 조건이 붙었었고 내려갈 때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지. 똑같은 알파 값이 커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연결하고 링크하라는 거야. 그럼 잡히고 있어? 조금만 더,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다음 둘째 있습니다. 둘째는 또 뭐냐면 그냥 B라고 써볼게요. B 조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잠깐만, 이건 뭔 소리야?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대. 이것도 당연히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설명해 주겠지. 왜곡은 뭔데? 성과 가운데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그럼 그것도 뭔 소린데?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서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은 등한시 뭐 한다는 뜻이야? 멀리 한다는 얘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야. 자, 아까 그 판매사원으로 또 들어가자. 이번에는 이 기업에 A라는 판매사원과 B라는 판매사원이 있어요. 근데 A는 월급 루팡이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니나 나오면서 그냥 매장에 앉아있어. 근데 B는요, 직접 발로 뛰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요즘 타시는 차에 문제는 없으신지, 오케이? 요즘 타이어 바꾸실 테니까 요렇게 하면 싸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요즘 자동차의 트렌드 알려주고, 기름값은 여기가 더 싸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하면서 다 일일이 막 소통을 했어.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근데 이 이미지 좋아진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사러 왔는데 집에 회사에서 띵까띵까 놀던 애가 한테 와가지고 저 여기 차 살려고요. 오, 오세요. 땡큐. 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놀면서도 그렇지 차를 팔았는데 B는 노력했는데 차를 못 판 거잖아. 자,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자, B는 알았어. 내가 아무리 날고 귀엽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럼 해야 해? 안 하지. 그러면 평가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윤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제 그만하는 거잖아. 되셨죠? 그래서 따라서 알파가 커지면 오케이? 알파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서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센티브의 왜곡이 악화돼서 그래서 결국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이죠. 됐죠? 언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고요? 원래는 알파가 커질수록. 근데 언제 감소한다고요? 우연적 요인에 따른 소득 불안식이 있을 때 성과 측정이 어려운 외국 문제가 발생할 때. 됐지? 이걸 이해하고 가야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명시적 인센티브의 장점과 단점이었잖아. 그러니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암묵적 인센티브의 장단점 얘기가 나와야겠죠. 가봅시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 이것도 조건이야 실은.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쓸게. A랑 B야.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는 회사가 집중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 우리 평판과 관리가 더 중요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회사들에서는 뭘 한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B 암묵적. 가보자. 어떤 특징이 나오자. 일단 정의부터 했겠죠?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오케이.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과와 상관없이. 무슨 말도 했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로 쓸게요. 평가에 기초해서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보여야지. 요 녀석과 어디 가니? 요 녀석은 또 완벽하게 대응하는 쌍이지? 지금 문제를 관통하는? 그쵸? 명시적인 특징은 뭔데? 객관적이고 성과 중심이야. 근데 이걸 뒤집어서 암묵적인 특징은 성과를 판단할 수 없고 주관적이야. 완벽하잖아, 지금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떤 특징이 벌어진다?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지. 찾아내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계속 가볼게. 암묵적 계약은요,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야. 봐봐, 아까도 여기서 제3자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법과 같은 제3자라고 하지 않았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3자가 없어요, 법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계약이라는 것을,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건 뭔데? 자발적인 이행이고 기대에 대한 부응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5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인데 10년이 지났다. 10년 너무 멀리 갔다.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지 못했어. 그럼 이때 일반적으로는 성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성과 외에도 승진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의 성실도, 이 사람의 기여력, 이런 것들을 또 따지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따졌을 때는 그때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팀의 융화를 이끌어냈고 잘 굴러가는 유연제 역할을 잘해줬다. 그러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좋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 왜? 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녀석에서 핵심 단어는 뭐인 거야? 성과가 아니라 신뢰였던 거야. 키워드는 신뢰. 이 녀석의 키워드는 성과였다. 그럼 신뢰라는 건 약속이 아니니까. 그치? 서로 간에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대신 강제할 방법도 없지만 반대로 신뢰를 잃게 되면 협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회사는 계속 신뢰를 보여줘야 돼. 네가 지금 같은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줄 거야.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지문 여기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나요? 선생님 말씀드린 요소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지문을 관통하는 신조소 찾는 거 중요한 단어 봤고요.
연결고리 만드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구나. 자, 근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뻔히 눈에 보이기 쉽잖아. A가 커질수록이라는 말을 무려 3번, 4번째 반복했으니까요. 그쵸? 근데 나중에 어려워지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어떤 과학 지문이야. 첫 번째 문단에 뭐 이렇게 있다고 시작.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치자.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막 이거 관련된 막 설이 나와 있어. 그리고 한 4번째 문단 넘어갔더니 이제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국형쌤이 더워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또 와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지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 고도가 낮아지면 국형쌤은 더워할까요? 추워할까를 묻는다는 거야. 연결고리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봐봐.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높을 때는 더워한다면 이걸 뒤집는 쌍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온도가 낮아지면 국형쌤은 추워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 국형쌤은 고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떨어지므로 추워할 거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야. 그럼 이때 연결고리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이었잖아. 고도가 높아지는 때 고도가 높아지는 경우 아니었어? 다 같은 거로 높아져요. 그렇지? 오케이? 이런 원리를 지금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고1 때로 보였어.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제가 몇 년도 문제라고? 15학년도 문제야. 2014년이면 너희들이 몇 살 때니? 니들 중급 때도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근데 또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고딩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면 수능을 봐야 해가 됐어.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을까요?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이거를 연결고리를 많이 숨기게 되고 두 번째 친절한 이유 설명을 안 해. 다 추론하게 만든다.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 거꾸로 원래의 원칙을 기억하자고 막 계속해서 열심히 강조하는 거야. 그걸 알면 문제가 풀리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볼까요? 또 그리고 그 얘기도 말씀드린 김에 합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나중에 고난도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 지문을 보고 왔는데 정작 문제 풀 때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 정말 많이 겪거든요. 우리가 보통 맨날 말하잖아. 튕긴다 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튕기는 경우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인 거거든.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 문제 풀고 지문 보러 갔다가 다음 문제 풀 때 또 지문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문을 최대한 한 방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이건 한 번, 두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클리닉 과제물이 있는 거야. 참고가 맞지? 오케이? 힘내시고요. 힘들면 잠깐 일어나도 돼. 씻고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가 보도록 하자. 자, 16번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치브렉시 문제인데요. 이해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구성을 통해 만든 뭐 전화네? 너무 쉽지 않니? 자, 두 번째 문제. 인센티브 계약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뭐가 있었죠? 두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 A랑 B. 됐죠? 세 번째.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성이 담보될 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과를 특정하는 거였잖아. 됐죠? 3번도 오케이. 4번.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든다면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중요하다. 더 강할 수 있다. 그쵸? 봐봐. 이 선택지 3번과 4번은 왜 있는 거야? 얘랑 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 5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그럼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돼? 암묵적 적용을 해야지. 암묵적 인센티브를 넣어야 되는데 명시적인 인센티브가 강도를 높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뭔 뻘소리야. 측정이 안 될 텐데? 그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쉽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가볼까요? 암묵적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제3자가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 선택지를 문제를 푸는데 본문을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없어. 보면 안 되는 건 없지. 근데 안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없지. 그러니까 정답이 이거지. 아까 말했잖아. 핵심 차이점 키워드 알고 그냥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었잖아. 이걸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이게 왜 3족이죠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자, 3번. 자발적이라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오케이? 4번.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인 손실이
잘 지키는 약속이다. 4번 선택지가 너희들을 현혹하기 위한 베베 꼬인 선택지잖아. 그치? 잘 봐.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는데 익숙한 친구들은, 빨리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신뢰를 잃었는데 잘 지키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 4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2번을 못 보고요. 근데 다시 한번 볼게.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 손실이 커질 거야.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봤으니까 신뢰를 저버렸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더 잘 지켜진다고 말하라고 했잖아. 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테니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테니까. 말 꼬아놓은 거 보이시죠? 별말 아니잖아? 그치? 정답은 4번이 될 수 없다. 4번 맞는 말이다. 5번.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봐봐. 4번하고 5번 세트 아이템이잖아, 그러면. 설명 필요 없죠, 이제? 더 이상은? 17번 해결 끝. 자, 18번으로 마무리합시다. 문제의 의도를 알았다면, 지문의 구성을 알았다면, 요 알파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선택지 볼게요. 가가, 블라블라 두 번째 줄,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그럼 노력과 성과, 그 결과니까 이거는 커지면 이윤 올라가는 그렇게 쓰는 거지.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증가해야 돼. 두 번째를 봤더니 소득을 불확실하게 해주는 효과만 생각하래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소득 불확실, 요거잖아. 요거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연결고리. 그럼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됐어요? 세 번째도 가보자고.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하자. 너무 쉬운 거야. 왜곡이 커지면, 왜곡이 심각해지면, 나빠지면 기업의 이윤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인 1번이 정답이잖아. 그렇죠? 자,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지언정 지문을 보면서 구성과 양상을 살필 것,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일단은 인문지문의 반딧불 레벨은 이거를 다 끝낼게요. 나머지는 일단 넘어갑시다. 오케이? 우리는 아직 과학기술 지문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과학기술은 참고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숙제 내드릴 때 예술지문 하나 풀어오라고 했었지. 예술지문 하나 보러 갈게요. 아마 추사 김정희 얘기가 나와있는 묵라나 얘기가 나와있는 지문일 겁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한호 문제는 너무 쉬워서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예술지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술지문. 참고로 이 문제 세트가 나오던 시절에는 예술이 단독지문으로 존재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예술지문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은 없어요. 시험 문제에는 요즘 수능 출제 트렌드가 인문사회에서 하나, 인문예술에서 하나, 사회문화에서 하나, 과학기술에서 하나, 그리고 주제통합으로 그 중에 하나를 묶는다고 했었죠. 독서 이론까지 포함해서 4개 나온다. 쌤이 이거 OT 때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 지문의 구성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 지문이 사라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인문지문의 스타일이 있다면서요. 맞죠? 사회지문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술지문은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야. 약간 짬뽕 느낌이 되게 맛있겠다. 짬뽕 느낌이 나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오늘까지 딱 하고 내일까지 하면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한 거거든. 한 달 동안 방울토마토와 샐러드로만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 버티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해. 지금 저 솔직히 가만히 한 5분만 냅두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빡세게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효과는 있어. 지금 9kg를 뺐거든요. 야, 9kg면 생각보다 엄청난 무게 아니? 내 몸무게에서 9kg이 어디로가 사라진 거잖아. 그래. 대견하다, 잘했다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되게 열받는 게 선생님이 그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포인트가 앞자리가 부였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잖아.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목표는 이제 7짜리 보는 게 일단 1차 목표인데, 와, 지금 5일째 80.9, 80.8, 80.6, 80.4, 오늘 아침에 잤어 80.2. 더럽게 안 들려. 저항선에 붙으셨나 봐. 그나마 심리적 위안은 빠지긴 빠진다. 더해지진 않는다. 더해지면 열받지. 바나나랑 방울토마토로 유명하는데 몸무게가 더해지면 되게 열받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빠지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요즘 아까 형이 들었지 그치? 근데 요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짬뽕도 먹고 싶고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야. 놀랍게도. 다녀오세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당기더라고. 선생님은 먹는 게 평소에 그렇게 고급지진 않나 봐. 그리고 그것도 맞고 랍스터가 땡기거나 캐비어가 땡겨서 그렇지. 그냥 라면이 먹고 싶을 뿐이고 김밥이 먹고 싶을 뿐이고 막 그래요. 자, 뭐 아무튼 간에 이거 얘기 좀 마지막 좀 할게. 자, 짬뽕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지문은 인문스럽기도 하면서 사회스럽기도 하면서 과학기술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예술 지문이 예술이 뭐냐? 예술 정의가 뭐야? 너무 멀리 얘기했나? 그럼 그거 말고 자, 독서 지문에서 다루어야 될 예술의 대상이 뭘까를 생각해보자. 그렇게는 답을 할 수 있겠지. 일단 예술 중에 문학이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문학은 우리가 별도로 시험 영역이 있잖아. 패스. 그럼 나머지가 뭔데요? 회화, 조각, 그렇지? 아니면은 뭐 설치 예술이라든가 현대 미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문에서는 인문스러워지는 게 왜 인문스러워질까? 예술 사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인문스러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 사람의 주장과 특징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곧 그 사람의 예술 세계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또 어떨 때는 사회지문스러워져요. 어떤 예술 사조가 존재할 때 그 예술 사조가 왜 등장했는가? 전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특히 기출문제 중에 바로코 시대 음악 양식하고 로코코 시대 뭐 음악 양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그런 뭐 베토벤은 어떻고 막 이런 지문이 모차르트는 어떻고 이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건 사조비고잖아. 그럼 저희들 사회스럽게 handle하겠지. 과학 지문스러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화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쵸? 피아노에서 도미솔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도미솔이면은 그렇지 장조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화성이 덧붙여지고 어떻게 뭐 단조가 생성되면 어떻게 붙어지고 그런 이론들을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과학 지문스러운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예술 영역은 일종 짬뽕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지문의 형식에 맞춰서 적응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알아주시고. 자, 당연히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라인 좀 잡아봅시다.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4번 위클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택지를 대충 봤더니 무슨 문제인 거야? 전개상 특징 묻는 문제야지. 딱히 어려울 건 없는 형태의 지문이야. 그죠? 다만 할 일은 뭐냐? 각 문단 간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 두 번째, 일치불이치 문제 물어봤어.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문인, 묵라나, 유배, 김정희, 묵라나, 김정희. 오케이! 김정희, 그리고 묵란화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문이구나. 예술 지문이구나.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죠?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래요. 기억은 뭐죠? 성란이고요. 니은은 부정관계입니다. 근데 참고로 작품 옆에,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사이에 이렇게 꺽쇠가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보통 작품의 이름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책의 이름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이런 중꺽쇠를 쓰죠. 그리고 책에서 일정 챕터를 말할 때는 속꺽쇠를 쓴다. 이 정도도 상식으로 알아두자. 어떤 지문들이 있고 있는데 꼭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책 이름 가지고 비교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잡아내시면 돼. 자, 아무튼 이건 작품의 얘기야. 그 작품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 비교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 보기를 먼저 읽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일부러 그러진 않고 그냥 문제를 통해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지문을 정리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1번부터 고고싱. 자, 먹으로 난초를 그리는 묵란은 자, 묵란화를 정의했죠? 묵은 먹을 말하는 거고 란은 난초를 말하는 거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사분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성한 그림으로 정의했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사분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기반이 깔려있는 것도 느낌이 오시죠? 설명조차 안 하잖아. 사분자가 뭐야? 사분자가 뭐야? 사분자 중에 하나잖아. 분자의 친구 4가지. 매, 난, 국, 주.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오케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기본적으로 사분자에 속해. 그리고 얘들이 왜 사분자라고 불리냐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가 있는 인물들이야. 매화는 뭐죠? 추울 때 핍니다. 오케이? 난초는 어떻죠? 푸르름을 잃지 않지. 국화는 어때? 찬바람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대나무는 어떻게 돼?
한겨울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잖아. 그래서 사군자라고 부르는 거야. 지조와 절개랑 연결되는 키워드. 알아두자. 좀 아무튼 간에 여느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군자로서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는 것이 문란화의 특성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자,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신경 쓰이는 문장이야.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문란화는 중국 북송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문란화는 역사야. 그치? 중국의 북송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진 거야. 동북아의 문인들에게 까지 퍼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 문제가 보인다고 했었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론을 하게 만드는 것, 즉 지문 속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건 맞아. 근데 또 주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잉크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경향성이 엄청 세져가지고 디테일 싸움을 시켜. 디테일. 이 지문 속에서 이 두 녀석의 공통 차이점, 중심축 잡는 게 선생님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디테일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원래 순수하게 우리나라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문인들에게 퍼진 것이다.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대충 지나가시는 말 아닐까? 선택지 잠깐만 확인 좀 해드릴게. 선택지에서 5번에 4번 선택지 잠깐만 보고 가자. 문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양식이다. 보이지? 그러니까 지문 단위도가 쉽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지만 이게 요즘 고여있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는 거야. 이걸 또 얘는 똑같이 썼으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이거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보게 되지. 그치? 그건 찾기 힘들어 요즘. 자,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자, 아무튼 문인들에게 있어서 시랑 서예랑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눌 수 없는 하나지. 이런 인식은 문란화에도 이어져서 난초를 칠 때는, 참고로 친다는 거는 난을 그리는 걸 친다고 표현해. 난을 칠 때에는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문놀림을 구사했다. 자, 봐봐. 시, 서예, 그림. 오케이. 이 세 가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문란화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문인들에게 뭘 드러내주는? 인문적 교양과 감수성, 교양이나 감수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까지 문란화의 일반론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어려운 말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봤더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죠? 추사 김정희는 완전 중. 왜 그런지 잠깐 설명 좀 하고 갈게. 잠깐 딴 얘기는 아닌데 딴 얘기야. 자,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정희의,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적용되는 거야. 이거 상식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린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출문제라도 조금 건드려본 사람은 세한도를 모를 리가 없어. 왜 그러냐? 김정희의 삶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자, 김정희가 젊었던 시절에는 김정희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어. 엄청 유명했어. 그 유명도가 보통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중국에서 사신이 오잖아. 그 콧대 높은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냐면 김정희를 만나려고 줄을 섰어. 왜일까? 김정희한테 사인 한 장이라도 받으려고. 아, 진심.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희는, 젊은 날의 김정희는 BTS이며 블랙핑크였지. 너도 나도 같이, 자기가 인플루언서인데도 얘랑 같이 찍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느낌 오시죠? 응.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야. 왜냐면 이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건 맞고 스타일도 다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건 맞는데 그걸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거든. 심지어 우리 중국 애도 그렇게 쓴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줄을 섰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정희가 뭘 했냐면 정치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파 싸움이나, 그렇지? 싸움에 밀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유배를 당한 거야. 자, 유배를 당하는데 생각해보자. 나도 그전에는 김정희한테 줄 대려고 어떻게든 아는 사람인 척 하려고 용도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유배를 딱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사람 해야지. 내가
임금님한테 김정희랑 친하다는 걸 밝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큰일 나잖아. 얘들아, 임금은 뭐라고요? 지존이에요. 임금은 왜 지존인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세종대왕 알죠? 세종대왕이 그 관리직 한 달을 죽이라고 명령 내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창고에서 수박 훔쳐 먹어서. 물론 약간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그 창고지기는 수박이 썩은 걸 보고 나머지까지 다 썩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들고 갔대. 그런데도 우리 임금은 용서하지 않았어. 국가의 재물을 훔쳤다라는 이유로. 오케이? 그런 존재라고요. 너 내 수박 가져갔어? 죽어.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다고? 나 몰라요. 그런 아닙니다. 그죠? 근데 딱 한 명의 제자만이, 딱 한 명의 제자만이 유배를 갔는데도 끝까지 연을 해요. 그래서 스승님, 요즘 재미없으시죠? 심심하시죠? 요즘 중국에서 이런 주책이 유행이 있는데 책 소포로 보내주고 막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는 거야. 김정희 입장에서는 얘야말로 진짜 백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세안도야. 세안도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굉장히 뭐랄까? 그 거친 느낌의 소나무가 몇 그루 옆에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누가 봐도 가을 겨울 느낌이야. 이파리 하나도 없는 소나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 세한 연후에 지기를 아래로 써놨어요. 세한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한파가 몰아치고 추운 그런 시절에도, 오케이? 지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김정희가 직접 그 친구를 그 제자를 위해서 그림과 글을 써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작품이야. 이 세안도를 모티브로 하는 현대 시만 심지어 두 편이 있어. 제목도 똑같아. 세안도야. 고재종의 세안도와 송수건의 세안도가 있어. 참고로 올해 수능 특강에도 세안도가 나와. 재작년에도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하나 알아두면 이 작품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거친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느낌 드시지 않니? 이걸 알아두면 되게 편해진다. 그래서 난 배경 얘기 좀 살짝 해봤어요. 김정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젊을 때는 그렇게 잘 나왔지만 후기에는 유배에 밀려가서 그렇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가봅시다. 추사 김정희가 몇 세 때? 25세 때입니다. 뭘 그렸다고요? 기억. 성란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돌에 붙어서 피는 난초꽃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랐대요. 자, 지금 이거 뭘 정리하는 거거든? 성란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특징 요소는 뭐다? 출제 요소 다 알고 있죠? 오케이. 첫 번째, 청나라 스타일이야. 됐어? 계속 화면에 쭉 읽을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화면에 건강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며 완면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고요. 꽃은 소담하고 정갈에 피어 있고요.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 위에 둔중한 게 뭐야? 거대하고 좀 묵직한 느낌이죠? 바위가 부드러운 잎의 대위가 보이고요. 난잎의 조심스러운 손들에선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도누한 이쁨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끝! 자, 중요한 거 뽑아봐. 뽑아보세요. 뭐가 보였어? 어떤 단어를 뽑고 싶은 게 들려요? 대비. 근데 그림 자체의 특징이야. 이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핵심은 요소는 아니라고 하세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요소 특징이 뭐냐고요? 정갈하다 또 부드럽다 또 단아. 봐봐. 지금 문장이 끝나면서 선에서는 무엇을, 잎에서는 무엇을, 꽃에서는 무엇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지. 여기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정리라는 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키워드 잡을게요. 단아한 거고요. 고상한 거고요. 도노한 거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라는 거야. 특징이. 오케이? 그러니까 A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아함을 드러냈어. 그럼 단아한 게 중요한 거야? A라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야? 단아한 게 중요한 거 아니? 그렇잖아? 단아한 게 무슨 뜻이야? 단정한 아름다움이잖아. 단순하게. 그쵸? 약간 이영희 씨 같은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죠? 고상함도 역시 이영희 씨인데? 남지간에 뭔가 좀 품격이 높아 보이는 느낌? 동후한 건 뭔데? 인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당시 문인들의
이상이 늘어난다. 오케이.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신경 쓰였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센스거든, 솔직히 센스야. 지금 선생님 필기한 것 중에 어떤 단어가 3번 나왔거든? 보이는 거 있어? 저거 한 번, 2번, 3번.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 3번씩 반복됐으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나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성랑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문인들의 교양 감수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통적 이상형을 멋지게 그려냈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림이었다. 라는 얘기가 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가보시고요. 근데 다음 문단을 가봅시다. 3문단 넘어가볼게요. 평탁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세계는 49세를 기준으로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자, 변화라는 말을 쓸게요. 변화의 이유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했죠?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뭐로요?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요. 그 키워드는요, 자유분방입니다. 그리고 방금 알려주셨어요. 지문에서 알려줬어요. 자유분방에 대응하는 쌍은 뭐예요? 다 맑고 단아함이야. 차이점. 됐지? 단아하다는 얘기는 어떤 형식적인 미가 딱 갖춰져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우리가 우리 공교롭게 다 남학생이니까 어떤 여자 여배우, 여자 탤런트를 예쁘다라고 말할 때는 기본은 원래 뭐냐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그것이 있느냐야. 그렇대요. 우리가 예쁜 얼굴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표준을 뽑아서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보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고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거. 적당한 크기로. 그러면 미인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눈이. 그치? 근데 그런 미인도 있지만 어떤 미인도 있는 거야? 개성 넘치는 미인도 있잖아. 스타일, 이런 스타일 처음 봤어. 약간 뭐랄까 과격해 보이지만 뭔가 도도해 보이기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니? 그런 약간의 율격의 어긋남이 아름다움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걸 말하는 거야. 단아한 건 격식이 있는 아름다움일 거고 개성은 격식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겠지. 됐죠? 자유분방하고요. 참고로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자. 지금 서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그림이 바뀐 건데 왜 서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었지. 얘들은 하나였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기시고요. 왜 갑자기 글자체 얘기를 안 하고 그림 얘기 안 하려고? 같은 거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오케이? 쓸쓸함과 처연함 이런 것들이 보인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음? 왜? 앞에서도 예문으로 보여줬잖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문은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문은 이거야라고 설명해야 되겠지. 지문의 흐름도 예상하면 좋지. 가보자. 생을 마감하기 전 1년 전이 69세 때. 오케이. 이번에는 69세 때 그린 건데요. 자, 추정되는 부자란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니은 가보자. 니은 부자란도.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얘도 쭉 읽어갈게요. 가보자. 단목에 거친 갈필. 갈이 마르다는 얘기를 갈증. 오케이? 먹을 충분히 안 묻히는 거야.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이 예쁜 왼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고요. 자, 뒤틀리. 써볼까? 그리고 또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서 허공을 하르지만 그 입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어요. 그 입과 평행한 콧대 하나 바람에 맞으면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콧대와 그러니까 근데 맞서는 콧대가 많은 것도 아니야. 하나만 딱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 꽃송이에서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시달려서 쓸쓸하고 황량해진 오케이? 요 녀석들이 뭐예요?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마음 세계. 그쵸? 전날에까지는 나한테 연락을 못해서 안 다니던 사람이 한결같이 인기가 없는데요. 그쵸? 그러고 있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에 맞서는 강한 의지까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지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화의 표현의 방법을 지식해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완전을 보잖아. 이 지문이 쉬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거야. 봐봐.
문인들의 공통의 이상을 넘었다고 했으니까 X라고 쓸게요. 뭐가 만들어주고 있어? 대응성이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다. 자신만의 감정에 충실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게 김정희의 후기 작품의 특징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네요. 핵심 잡았습니다. 아마 문제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문장에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덧붙입니다. 뭐라는데요? 문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줘 주겠다. 김정희도 무장난도에 우연히 그린 모습에서 참모습을 얻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요행이 아니야. 요행. 그러니까 우연히 멋진 느낌이 났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 우연이야. 그러니까 훈련된 감성의 우연적 표출. 이라고 생각하자. 됐죠? 김정희는 초창기 어떤 그림? 청나라의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예쁘게 멋있게 그리는 데 집중했다. 오케이? 하지만 후기에는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어. 됐잖아. 이제 문제는 술술 풀어가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일종의 인문처럼 봐도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인문인데 왜 선생님 짬뽕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김정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바라본 예술 세계를 그려보는 거니까. 자, 1번부터 가려볼게. 봐봐.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했어. 뭐였지? 성남과 부장난도. 작가는 누구였지? 김정희의 삶과 작품 세계의 변화 현상. 봤잖아. 1번이 답이잖아. 그래서 문제 너무 쉬워서 체크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기 전에 4번 선택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보시면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서 작품에 대한 통념적 이해를 비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한 사람은 많이 없겠지? 참고로 이거 선택하신 분이면 무려 상위 0%예요. 없으니까 없는데 여기서 통념이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해서 좀 해놓자. 아주 자주 보게 될 말이니까. 통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통상적인 관념, 널리 알려진, 잘했어. 널리 알려진 생각들을 말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선택지에서 이 형식을 볼 때는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지문에서 과연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형식이 나오는 지문은 어떤 지문일까? 라는 걸 앞으로 공부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해 충분하게 많이 봐야 돼. 오케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쓰려고 한다. 근데 우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 막 이렇게 말하면 그 통념에 대한 비판이겠지. 물론 그런 지문은 말도 안 되지만. 자, 4번 문제 해결했고요. 5번 문제 넘어갑시다.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1번. 문인들은 교양감수의 분자의 대목이었죠? 1번 오케이? 2번. 문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해서 형성한다. 잠깐만. 그림의 소재가 뭐죠? 난이죠. 난의 관념을 투영했다. 아까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던 거잖아.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이 여전히 영향을 주었지요. 네 번째, 아까 미리 봤지? 미리 봤던 거 중국에서 기원한다. 디테일 싸움 해야 된다. 5번,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문화를 찾는. 봐봐. 지금 이 말의 선택지에서 말년이라는 표현이 일단 보여야 되고요. 오케이? 초년기가 아니고 말년기죠? 여기서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가로를 일단 쳐보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말을 했었지? 맨 처음에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 걸 지금 들어본 거잖아? 시와 서예와 그림은 하나라고 보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문인들이 이걸 봤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변화를 주셨다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 서예, 그림이 하나라고 하나지 하나가 이렇게 말고요. 하나가 아니라고 보았을까라고 착각을 하면 5번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 오케이. 참고로 그것 때문에 못 찾은 사람이 6%나 되나 봐. 물론 6%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는다? 아니야. 기본적으로 문관화를 정의할 때 자체에서 문관화라는 것 자체가 이 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했었잖아. 됐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고. 오답을 만들 때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맞는 구절과 맞는 구절 사이에 넣어서 우리를 현혹한다. 오케이? 함부로 넘겨주지 마시고 말년에서 새로운 그림 세계를 그려냈다는 건 맞아. 근데 그것이 필법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연결관계 고리택을 하실 거예요.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선택지를 봤더니요. 1, 2번은 기억, 성난이고 3, 4번은 니은 부장만두잖아. 1, 2번을 동시에 볼게. 1번 단아한 품격 보이죠? 땡이죠? 2번 고상한 품이 보입니다. 땡이죠? 너무 쉽지? 아까 말했죠? 단아함, 고상함 그대로 나오잖아. 선택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그럼 요즘 문제는 왜 어렵다고? 이 말을 똑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3, 4번 볼게. 3번 세상의 풍파 보이죠? 4번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 맞아? 아니잖아.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말할게. 뭐라고?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나오면 헛되지 말라. 근데 평가원은 왜 이런 선택지를 만들까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왜 이런 걸 만드는데 빨리 풀려는 친구들이 앞과 뒤만 보는 걸 알거든. 그치? 봐봐. 홀로 위로 솟구쳐서 꺾인 잎을 그렸나요? 네,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김정희의 의지를 표현한 것도 맞잖아. 맞는 말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는다. 그걸로 우리를 현혹한다. 기억해. 알겠어? 오늘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야. 엉뚱한 말 따라하지 마시고 선택지를 볼 때 암만 대보지 마시라. 동남아 4번이었어.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학적 교양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다. 누차 말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냥 문단의 근본적 공통점이야. 알겠지? 잡아두시고 자 마지막 7번부터 가봅시다. 7번 문제. 자 7번은 선생님이 아까 보기를 읽진 않았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다 풀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아무 사람 없지? 숙제였어요. 자 마지막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부분 여기부터만 읽어볼게. 다 읽었다 치고 가보자. 예술 창작이라는 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예술이라는 것은 나 창조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대신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녀석은 축적을 통해서 또한 형성이야. 됐어?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인 거야, 얘들아? 교수님의 말씀이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또 왜 이렇게 끈들여 말하느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서 많이 흔들려. 뭐냐면 자, 선생님이 엊그제까지 계속 재정관 수업을 했겠지? 오늘 아침, 어저께도 하고 왔고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에서 어떤 작품을 질문을 설명했는데 무려 3명이었구나. 총 3명이 선생님한테 같은 질문을 들고 왔어.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소선거구제와 관련된 정치 지문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 지문이었겠죠? 사회 지문인데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 해당한다라는 일치불신속제가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지문에서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 질문을 들고 온 친구들이 다 공통점이 뭐였는 줄 알아? 선택 과목이 정치학법이었어. 자기는 알았던 거야. 선생님,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정법 시간에 가서 생각해. 그러니까 정법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때려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우리는 누차 말하자면 국어 문제 푸는 거잖아. 오케이? 말했잖아. 이걸 뭐라고 이해하고? 교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선생님, 예술이라는 건 창조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수능은 있잖아.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게 의도가 아니야.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수학 능력이잖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이해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1단계란 말이야. 근데 정법 친구가 공부한 친구들은 소선거구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데요? 하면서 막 일종의 지식자랑 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지식자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걸 알고 보겠지. 칭찬해줄 만한 요소는 맞아. 하지만 이 칭찬은 어디서 통하는 칭찬이야? 정법 시간에 통하는 칭찬이라고. 우리 국어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런 일이 과연 정법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더 심한 게 특히 어디가 더 심하냐면 이과 친구들이 더 심해. 이과에서 예를 들어 세포 구성 얘기 나온다. 아니면 지구과학에서 외계 행성의 20률을 계산을 막 하는 문제 나온다 치자. 그러면 선생님 요새 20률은 이렇게 설정될 수 없는데요? 이런 질문에 할 게 뭐야? 나도 몰라 그건! 라고 설명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게 뭐야라는 얘기는 우리는 국어 문제를 푼다는 입장을 이해해서는 계속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주어진 조건에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너의 능력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런 선택지에서 5번을 보면 부자만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 맞잖아.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이것을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다.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했잖아. 방금 보기에서. 그러므로 얘가 오더이 다닌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선택지를 놓치는 친구들은 왜 그러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 그냥 봐봐.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냈대. 나만의 것이야. 올리나 개성적 면모를 드러냈다는 뜻이겠구만. 그럼 개성적인 거니까 축적된 문화는 개성적인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땡 하면서 5번을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허점에 빠지지 않도록, 그치? 다른 공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국어 풀 때는 국어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독서 파트 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잠깐 좀 쉬었다가 쉬고 나서 잠깐 몇 가지 공지사항이랑 조사 좀 하고 나서 얘기할 텐데 잠깐만 일단 영상을 끄고 그거 하나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자.